안보 관련 세계 문서가 지향하는 것은 만약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거의 10년 이내에 제3위의 군사대국으로 일본이 발돋움한다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지금의 그 일본의 역사인식이 이렇게 후퇴가 돼가지고 무경화가 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황군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부정해놓고 안심할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일본과 30년대부터 시작하는 일본 사이에 있는 1920년대 일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기시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그런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이른바 그 참전 16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일본이 이러한 과정에서 투입했던 인원수를 보게 되면 한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인원수는 현대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로지스틱스를 후방 지원을 갖다 일본이 다 했다는 면에서는 일본은 미국 다음에 결정적인 역할은 국가입니다. 한국전쟁에서. 한미 안보조약도 그렇지만 미일 안보조약의 군사적인 동맹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일본의 평화헌법과 모순되는 면이 사실 있어 보이거든요.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일본이 방위비를 이번에 세계 문서를 개정하면서 GDP 1% 정도로 늘리고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명기했잖아요. 결국 평화헌법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본의 개헌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화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형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지,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걸 밀고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헌법이라고 불리는 거는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전쟁 포기 조항이 있고, 그래서 병력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인데, 그거를 그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그 곤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성헌법이라고 하는데,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헌법. 그러니까 일본은 양원인데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공의 3분의 2라고 하는 찬성을 얻어서 발의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국민투표까지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어야지 돼요. 국민의 유효투표에.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5월 3일이 그 헌법이 공표된 날이라서 그때를 전후로 해가서 상당히 많은 그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여론조사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여론조사 때마다 이 개헌에 대한 지지가 높아져가지고 과반 정도가 이 헌법 개정에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게 어떤 정치 일정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실시되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파가 3분의 1을 갖다 획득했다. 이제 개헌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개헌 논의를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헌 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찬성하느냐 아느냐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때 제시된 일본 국민들의 의사는 뭐냐면은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과반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헌을 갖다가 이제 3분의 2 개헌파가 발의를 해가지고 국민투표에 물었을 때 과연 과반이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유효투표의 과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얻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과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정말로 할 수 있느냐 한다면 이거는 아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일본이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015년도에 평화안보법제 개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헌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 제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미 제도화를 해놨고, 이번에 이제 이 안보 관련 세계 문서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는 2% 조항, 1% 조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없애고 GDP 2%까지 방위비를 늘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과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보유한다라고 하는 걸 명기해 놓은 부분이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명백히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평화헌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제동장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평화헌법이 제동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만들어 놓은 데서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건데 반경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가 없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헌법은 지금 거의 형해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주 나쁜 방식으로 이 모순을 해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한 점에서는 뭐 이게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이 핵국가를 갖다가 명백히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실패, 북한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실패한 그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도 비슷한 의미에서 지금 실패한 방향으로 지금 국가의 그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도 지금 걱정이지만은 일본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인구 위기거든요. 네네.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일본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GDP는 계속 저하하고 있고 생산 능력 인구는 저하하고 있고 생산 지수도 낮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일본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지금 전후의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세대가 지금 75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202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75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사회보장급부비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재정 위기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걸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증세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증세로 갔을 때 그러면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럼 국채로 갈 것인가? 근데 국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유사시에도 국채 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텐데 지금 평시에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걸 갖다 한다? 그럼 정말로 유사시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그런 논쟁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커다란 이 논쟁 속에 일본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정부가 반경 능력 행사 시 한반도에 대해서 반경 능력을 행사하려면 우리 헌법상 당연히 우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일본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될 테고 우리가 자체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해서 이게 상당히 논란을 낳았는데 이제 얼마나 저희가 이거를 걱정해야 되고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지 좀 분명히 우리는 우리 한반도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한일 관계에서 한일 기본 조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는 한반도 전체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고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과 일본이 뭐 교섭을 통해 가지고 국교 정상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양해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만일에 한반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개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대한 관할권을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거는 반경 능력이라고 일본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선제 공격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게 그동안의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 걸로 논의해 왔던 거를 지금 반경 능력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바꿔치기 해가지고 지금 이걸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이 없이도 하는 게 반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전수방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선제 공격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을 만일에 그럼 저쪽에서 물어왔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라 했을 때 일본이 그만두어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아주 근본적으로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아주 정밀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일본이 먼저 이렇게 해놓고서는 통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개헌이 뭐 된다면 우리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그거는 뭐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그 파괴적인 의미를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제약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거의 그 실체적인 능력으로는 군사대국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빗장이라 그럴까 제동장치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동아시아의 안보 체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다자적인 그런 일본의 그런 돌출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또는 미일 동맹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돌출된 그런
동맹으로 발전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개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마 엄청난 큰 변화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는 그 의미는 미일 동맹을 좀 더 안정화시켜서 미일 동맹에서의 그 일본에 대한 커미트먼트, 공약이라고 하는 거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이 정치적인 발언권을 높여나가겠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군사대국이 아니라 정치대국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 군사대국화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그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될 건데, 만일에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가시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신냉전을 현실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뭐 미중일 삼국지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겠는데, 군사적인 면에서는 러시아도 여전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4강 체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저마다 다른 그런 개성을 가지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강화되는 결과를 알 것이고, 그런 미일 동맹 강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리액션으로 중러 관계, 거기에 북한이 포함돼서 북중러라고 하는 이른바 북방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또 긴밀해지고 강화될 것이고, 동시에 한국, 대만이 또 이쪽에서 흡입력이 강해지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당한 정도로 아직은 느슨한 상태에 있는 미일 간의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게 확고하게 굳어지면서 진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외교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본이 개헌하고 재무장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군사대국화, 노골적 야욕 이렇게 리들을 뽑는데, 지금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군사대국화를 추구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더 이상 그 수동적인 행위제로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지역에서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 그러면서는 적어도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사고를 경직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본이 그런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직후에 뭐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대륙 침략을 막 해나가는 그러한 국가로, 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갖다가 장악하는 그런 국가로 나갈 것이라, 아니면 1930년대 후반에 그 군부가 일본을 지배하면서 이른바 군국주의 일본으로 나가면서 동아시아의 뭐 대동아 공영권 같은 그러한 일본의 독자적인 영향을 가지고 거기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로 갈 것이냐.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 두 가지가 너무나 이렇게 잔상으로 짙게 남아 있어서 그러한 일본을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직후의 대륙 침략 국가 일본, 또는 뭐 1930년대 동아시아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그러한 일본. 사실은 일본이 추구하는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일본과 30년대부터 시작하는 일본 사이에 있는 1920년대 일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기시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베 국장 때 그 조사를 통해서 기시다가 자기 비전을 좀 제시한 게 있는데,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니토베 이나조를 빌려서 자기의 생각을 제시를 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스가 전 총리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입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제시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이 니토베 이나조는 그 근대 이후에 일본의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쪽은 군부가 주도했던 것처럼 대륙 침략 국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본이고, 또 하나는 미국, 영국 등의 이 앵글로색슨과 이른바 해양 국가들이죠. 해양 국가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국가 전략, 이걸 추구했던 사람이고, 이른바 국제협조주의라고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기시다 총리가 끌어들였던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구상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이 이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국제연맹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그 불안정한 국제협조주의를 이끌어갔던, 그리고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일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사적인 그 힘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국제 질서의 판을 만들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게 기시다나 그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일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본이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만일에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노선으로 나아갈 것이고 좀 더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나갈 것이고 이 중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런 정치 대국이라고 하는 거를 추구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위에도 이렇게 개헌하고 군사 역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군대가 된다고 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자위대라고 하는 거는 충분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물리적 폭력 조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병력의 그 수준으로 봐서도 네네. 군사적인 종합 능력이라고 하는 게 세계 뭐 5, 6위권까지는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 더구나 이번에 이제 안보 관련 세계 문서가 지향하는 거는 만약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거의 10년 이내에 제 3위의 군사대국으로 일본이 발돋움한다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네네. 거니까요. 그게 이제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군사대국이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능력만이 아닌 어떤 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의지를 갖춘 그런 군대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성급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일본의 역사인식이 이렇게 후퇴하면서 이 우경화가 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황군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부정해놓고 안심할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전후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1조부터 8조까지가 1장으로 돼 있어서 이게 천황제에 대한 규정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조가 이게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그래서 병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 부정과 전력 불보유라고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긴밀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환 조건에 성립된 그런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미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던 상황에서 독립을 하게 될 텐데 독립해서 국제사회로는 이제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헌법을 갖고 거기에서 군대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더구나 이제 천황제라고 하는 게 지금 살아남은 상태에 있고 국제 전범재판에서 소추도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천황이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군대가 부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황군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주변 국가에 많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강화 독립을 반대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절대로 황군이라고 하는 것의 부활은 없다. 천황제가 살아남았지만 군대를 갖지 않은 나라니까 황군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득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구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천황제는 살아남았죠. 역사적으로 인식은 계속 후퇴하고 있죠. 과거에 천황제가 있었던 그러한 일본이라고 하는 걸 아름답게 그리는 일본이 지금 한편에 있죠. 거기에 지금 강군이라고 할까요? 세계적으로 3위의 그런 군사력을 갖춘 일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변 국가에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6.25 전쟁 때 알고 보면은 군사적으로 깊게 관여한 나라 중에서 사실 일본도 깊게 관여한 당사국이라고 제가 봤는데 일본이 그 6.25 전쟁 당시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은 후방 기지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던 국가죠. 그 당시에는 아직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본의 그 권리는 없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미국의 점령 하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신뢰를 얻어서 강화 독립을 좀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당시 정부의 의사였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했던 측면이 있죠. 그 의미는 굉장히 큰데 예컨대 이제 전쟁 초기에 우리가 쭉 밀려나면서 낙동강에 전선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낙동강 전선을 방어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쌕쌕이라고 하는 제트기가 날라와가지고 기총소설을 하고 돌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선을 역전시키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던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 일본이라고 하는 후방 기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었습니다. 당시 전투기라고 하는 게 비행 거리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큐슈의 북부 지방에 있는 가장 한반도에 가까운 그 지역에서 이륙해가지고 낙동강 전선 정도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게 최대한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미국은 여기에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거기서 들어와 줬고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거를 방어할 수 있었고, 예, 사세보나 그 요코스카나 이런 기지에 있던 해군 기지에 있는 그러한 전함들이 전부 집결을 해가지고 인천으로 들어갔던 것이었고, 또 인천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미군은 거의 한반도 지리를 몰랐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략적인 이 조건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일본 군인들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현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로지스틱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후방 지원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총력전의 전쟁이니까. 그 전선에서 백병전 치르는 군인들만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적재적시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전부 일본이 도맡아 했던 거죠. 거기에는 일본이 민간인들도 그리고 민간의 선박들도 다 이렇게 징집이 돼가지고 한반도에 물자를 보내주고 뭐 병사를 보내주고 하는 그러한 걸로 이용이 됐었습니다. 일본은 이른바 그 참전 16개국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공식적인 참전국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러한 과정에서 이 투입했던 인원수를 보게 되면 한 8,0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인원수는 현대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로지스틱스를 거의 후방 지원을 갖다 일본이 다 했다는 의미에서는 일본은 미국 다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입니다. 한국전쟁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 없이는 한국전쟁을 싸울 수 없었고 한국전쟁에서 어떠한 전략도 미국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6.25 전쟁에서 일본은 그런 의미에서 후방 기지 국가로 관여를 했고 그 상태가 정전이라고 하는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면서 일본은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수준으로 지금 확대되어 있는 정전체제 안에 일본은 확실하게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중러 북 이렇게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서 한미일 가치 동맹, 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나라끼리 뭉쳐야 된다 이런 의견이 한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국과 일본이란 나라가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그 극동 1905년 체제의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확정하는 그런 노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할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긴밀한 협력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돌출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이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나 통로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가면서 대화와 소통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안에 다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일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시다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처럼 그런 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면에서는 미국이랑 붙어서 미일 동맹으로 가면서 중국을 견제하지만 기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놓지 않을 거고 아마 놓지 못합니다. 일본도. 그런 일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도 굉장히 틈새에 끼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한국과 조금 더 협력을 하면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금 더 완충지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대립이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대를 만들 수 있다. 더구나 일본도 한국도 지금 이렇게 작은 나라, 약한 나라가 아니고 글로벌한 의미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러한 협력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평화 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본을 설득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협력과 대화 소통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중심으로 정치 외교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